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정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정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전정욱 변호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정욱 변호사님은 율촌 조세 부문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죠?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전하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가 항상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변호사님, 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한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세금계산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가가치세의 구조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올린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B회사가 원재료를 A회사로부터 70에 구입을 해서 가공을 한 후 C회사에게 100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는 100에서 70을 뺀 30이 되겠죠. 이 30의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판매자가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그 이전 매입 단계에서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와 C회사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계산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영수증으로 기능을 하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의 증빙자료로 기능을 하고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거래의 상호 검증을 위한 과세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서식을 보시면 여기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 월, 일이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 내용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네, 부가가치세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들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방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밖에도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거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과세 행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몇 가지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체로 행위 유형별로 공급가액의 1%에서 한 3% 정도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지연 발급되었다라고 하면 공급가액의 1%를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처음 살펴본 사례에 비추어서 보면 70의 원재료를 사서 가공한 후 100에 판매한 B회사가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B회사는 공급가액 100 전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전체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될 텐데 이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바꿔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세일보 영상 4편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님, 혹시 4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그리고 과세 대상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제재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전정업 변호사님, 그렇다면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부과되면 납세자로서는 전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법원 판례 중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안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임차인인 A회사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여 발급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A회사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였는데요. 류류회사로부터 류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란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을 보면 거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입세 공제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게재되기는 했지만 착오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과세 행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안은 공급자의 명의 위장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사안에서 B회사는 제3자에게 거래 목적물을 공급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C회사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C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C회사의 대표자 이름도 확인을 했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 명의가 C회사인지도 확인을 하는 등 이 거래를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법원은 B회사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을 해서 B회사를 선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명의 위장에 문제된 거래에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보니까 실무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셔야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거래하시기 전에 혹시 거래처가 명의 위장업체는 아닌지 잘 알아보고 그 당시의 자료들을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안은 지금까지의 사안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이 사안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재구성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거래는 D회사, E회사, F회사 순서로 이루어졌고 그 순서대로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 회사의 역할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아서 해당 거래를 D회사와 F회사의 거래로 재구성을 하였고 이후 D, E, F 회사 사이에서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라고 보아서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이 회사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구조에서 위험도 부담을 했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후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거래관계와 부합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라고 생각했더라도 과세관청은 다르게 봐서 과세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과세관청이 최근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과가 된다면 거래 당사자들이 형성한 법률관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와 납세자의 대응 논리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와 같이 설명을 들으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영상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전정욱 변호사님, 조세일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경우에 앞서 본 것처럼 상당한 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께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조세일보 영상 컨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전정욱 변호사님과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율촌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